일본 정부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운 것이라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첨단 소재 세계 품목을 비롯한 다양한 반도체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에 있어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 여러분들도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기사는 삼성전자가 불화수소와 관련하여 한국 제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첨단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스피드한 대응이었고, 이를 성공시킨 것은 한국의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라고 전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무수 불화수소산을 순도 99.999%의 불화수소 용액으로 가공한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시험 가공을 시작한 소식과 함께 기존 불화수소를 일본제에서 중국제로 전환한다며 현재는 보급형 반도체 생산에서만 적용을 시작한 단계이지만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더 높은 가격대의 반도체 생산에도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는 내용을 일본에 전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세계 품목 중 불화수소는 가장 국산화가 쉽게 여겨져 왔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 가능한 범위였지만 그 외의 소재에 대해서도 국산화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는 오랜 노하우와 몇 년 단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산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었으나, 첨단 회로 미세화가 불필요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등의 반도체에 있어서는 삼성이 이미 동진 세미캠의 레지스트로 전면 전환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메이커들의 생산 공정과 관계가 끊기면 일본 레지스트 메이커의 기술 개발력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첨단 소재 세계 품목 중 유일하게 한국의 국산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 OLED 디스플레이의 커버 등에 사용되는 불화 폴리이미드이지만, 규제 대상이 되는 불산 함유량이 높은 제품은 거의 수요가 없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이 거의 없었기에 한국이 이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입이 곤란하지 않으므로 국산화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의 국산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수출 규제 강화가 괜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버린 상황이라며 첨단 소재 세계 품목 이외의 다른 품목들에서도 국산화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설명합니다. 한국의 세원 하드페이싱이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 코팅 소재 산화 이투륨을 한국이 국산화할 것으로 목표했다면서, 꼼꼼하고 치밀한 코팅막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소재는 원래 일본에서만 제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이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개발한 플라즈마 기술을 응용하여 기존 일본산보다 더 미세한 산화 이투륨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세원 하드페이싱은 중소기업이라 이것을 당장 양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지원하거나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떨고 있는 한국 반도체 메이커가 동시에 출자한다면 단기간의 양산 개시도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이후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일본이 또 다른 소재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의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의 애플이 아이폰의 2020년 모델에 중국 BOE의 OLED 디스플레이를 조달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 한국도 현재의 일본처럼 생존을 도모하게 될 것이기에 일본의 동무대였던 반도체나 패널용 소재 제조장치 분야에서 한국의 국산화는 단번에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메이커가 기술 개발력에서 일본 메이커를 앞지를 수는 없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며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과거 액정TV나 반도체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한일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사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끝으로 기술을 따라잡는 속도는 확실히 빨라지고 있다며 불과 몇 년 안에 역전될 수도 있고,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이번 제재는 일본의 강점이었던 첨단 소재 산업에 대해 일본 정부 스스로가 그 존속 위기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의 최대 희생자는 일본의 기업과 경제였다는 아이러니한 결말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 및 기업 전문지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산화에 대한 결심이 단순한 감정적 개인 칼럼을 게재하였는데요. 한일이 독일과 폴란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역사 문제는 일왕이 무릎 꿇고 사죄해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미국 교수라는 헤드라인이 그 칼럼의 제목이었습니다. 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독일의 폴란드 침공 80주년을 맞이한 9월 1일 독일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독일의 희생자가 된 폴란드 국민 앞에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 우리 독일인이 폴란드에 준 상처를 잊지 않는다. 라고 사과한 것을 이야기하며 칼럼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칼럼은 이러한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에서 한일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폴란드 출신으로 정치 국제관계학을 연구해 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등에 기고하고 있는 포모나 칼리지 조교수인 미에테
올렉 보듀진스키가 이야기한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보듀진스키 교수는 사과가 가지는 상징적인 행동의 힘에 대해 언급했다며 폴란드와 독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중요한 것은 양국의 지도자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마주했다는 것이다. 1970년 12월 7일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블란트는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빈민가 영웅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고 이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하다라는 보듀진스키 교수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침공 80년이 지난 올해에도 독일 정부는 또다시 사과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취했고 80년이 경과해도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사과하는 태도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한 것이라고 필자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상징적인 행동을 취해왔을까 하는 질문을 하며 일본 총리들도 사죄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일본 내의 소리도 있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독일이 폴란드에게 한 것과 같은 상징적인 행동으로서의 사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일왕이 사죄를 해도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며 필자가 미국에서 위안부 동상이 설치되기 시작할 무렵 설치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던 단체의 디렉터에게 물었을 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사죄한 이후에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는 정치인이 있거나 교과서를 수정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죄와 모순되는 행동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의 사과가 위선적인 사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인데 게다가 일본에서는 강제 연행은 없었다, 날조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기에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심 어린 사과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사과하면 진심으로 사과가 되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사과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제각각인 만큼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말하며 폴란드의 노인 중에도 독일에게 배상금을 더 지불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홀로코스트 피해자 단체도 있다. 역사 문제라는 것은 악화되지 않도록 억제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그 때문에 비록 일왕이 서울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고 해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라는 보듀진스키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정부 역시 독일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독일 측은 모든 배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이번 행사에서 우리는 희생자를 잊지 말아야 하며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배상 문제를 재현시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한일 간의 문제와 독일과 폴란드 간의 문제가 차이는 있지만 마주봐야 한다며 독일과 폴란드도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과 같이 지도자층의 대립이 있다 해도 다른 분야에서 양국이 쌓아온 관계를 버릴 필요는 없고 양국의 지도자들이 마주하여 양국의 차이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보듀진스키 교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끝으로 과거를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한국과 일본의 앞에는 미래가 있고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있다며 그 젊은이들에게 과거에 기인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증오의 감정을 계승시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독일의 사죄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가진 바람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되는